여당 내 당내 갈등 이제 뭐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한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중하라는 당내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정진석 의원 간 설전이 계속되는 모습인데 예. 이 대표가 이제 그 공항에서 추태라는 표현을 썼고 이에 대해서 정 의원이 뭐라고 답할까 좀 뭐 궁금했었습니다만 소위부답 예. 웃을 뿐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예. 얘기했더니 여기에 또 소위부답은 행동으로 하는 거다 맞대응을 했어요. 물론 어제 이제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 만나면서 윤 대통령이 당내 갈등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 또 우려를 좀 표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대표가 공항 들어올 때 굉장히 작심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쉬 가라앉겠느냐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정진석 의원과 이준석 대표 간의 어떤 다툼만을 봤을 때는 소강 예.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부답이라는 이미지를 굳이 올리긴 했지만 어쨌든 답을 하지 않겠다. 어떤 논란,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답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밝혔기 때문에 더 네. 이상의 어떤 설전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를 흔들려는 시도가 당연히 있겠죠. 내지는 당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 다른 주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흐름은 충분히 지금 남아있을 수 있고 이준석 대표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에 상당히 좀 아쉬웠던 것이 예. 이 논란에 있어서 정진석 의원과 이준석 대표 간의 어떤 혁신위가 결국에는 본질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혁신위와 관련해서 좀 건설적인 토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기에 관해서 왜 이렇게 빠르냐라는 비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에게 가해졌던 당내의 늘상의 공격이 그랬듯이 또다시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 나이 몇 살이냐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정치 선배를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다선 의원으로서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사실 방송에 나오는 많은 평론가들라든지 논설위원의 경우에도 어떻게 정치 대선배에게 그렇게 소위 말하는 말대꾸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형국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혁신위와 관련해서 물론 어떤 시발점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행에 대한 비판 내지는 공천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거기에 있어서 결국에는 본질은 혁신위에 대한 논란이었죠. 최재형 의원을 이준석계로 몰아붙인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좀 혁신위 자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또 이준석 대표 나이가 몇 살인지 살펴보는 그런 싸움으로 끝나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보실 때 왜 본질에 대한 제기를 먼저 이렇게 하면서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저는 정치권에 있어서 소위 젊은 정치인들에 가해질 수 있는 속된 말로 하는 싸 XX라고 하죠. 그런 것들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긴 한데 통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어떤 논리적인 다툼을 하기보다는 정치 후배가 정치 선배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식의 논리로 속된 말로 찍어 누르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여전히 이런 정치권에서 이런 식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다툼이 통하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두 사람의 감정 싸움이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셨어요? 더 진행되긴 어려울 만큼 벌써 진흙탕으로 가버린 상태라 더 진행되진 않을 것 같고 저도 처음에는 혁신위에 대한 것 혹은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이견 정도로 이해했는데 싸움이 되게 진흙탕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사실 그 이견을 좀 감싸 안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 이견을 제기한 사람에게 추태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는 당신은 당권 주자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대표로서 어떤 태도로서도 그렇고 당권 주자가 아니란 이런 말은 본인이 규정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 갈등이 정말로 감정 싸움으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혁신이라든지 혁신을 꾸린다든지 혹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방문한다든지 저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해보거나 좀 긍정적으로 볼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위가 이제 다음 주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최재형 의원이 이끌게 되는데 이 인사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와 좀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당 대표 지도부도 혁신 대상이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나아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혁신위는 굉장히 제 기능을 찾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형 의원을 이준석 대표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긴 했지만 사실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당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고 소신을 지킨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든지 지도부든지 어떤 외압이라고 불리는 것에 결코 굴할 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도 언급했듯이 최재형 위원장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 또한 혁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한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 관계자들이 혁신 대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지금 혁신위가 언급하고 있듯이 다음 총선에 있어서의 공천 관련해서 혁신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지선 과정에서 상당히 좀 이겨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후보자를 낸 정당 중에서 국민의힘이 35% 정도로 전과자 비율이 굉장히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PPAT 같은 경우에도 공직 자격 시험 같은 경우도 시행을 했지만 오히려 자세히 들어갔을 때 자격 시험을 보지 않은 분들도 공천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도 지선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혁신위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한 다음에 향후에 어떤 당대표가 당권을 쥔다 하더라도 당대표든지 국민의힘 지도부든지 중진 의원이든지 어떤 한 사람이 공천을 흔들지 못하는 제도적으로 보완된 그리고 완벽에 가깝다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혁신안을 혁신위원장 최재형 위원장이 좀 내놓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혁신위원 중에 천하람 위원이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네. 공천 시스템 시기의 적절성. 지금 2년 전이니까 지금이 적절하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이 선거를 통해 나타나는 어떤 공천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들.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전 시기는 지금 굉장히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무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혁신이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지금 꺼내야 되는 시기인데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리고 혁신위가 이를 선점함으로써 민주당의 혁신을 아예 가려버리는 효과도 있고 만약에 다음 총선 이전에 혁신위를 띄웠다라고 하면 또 그때 가서는 특정 인물에게 뭐 소위 말하는 이준석계든지 어떤 계파에게 유리하기 위한 공천룰을 짜기 위해서 지금 혁신위를 띄운다라는 비판이 더 강했을 또 거예요.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저도 당위적으로 봤을 때는 민심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전당대회 룰에 있어서. 근데 지금 전당대회를 굉장히 앞두고 그런 룰을 설정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소위 말하는 친명계 의원들에게 또는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룰을 세팅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총선이라든지 선거를 앞두고 혁신위를 띄우는 것보다 상당히 조금 인물에 있어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시기인 지금 2년 전인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아서 두 분께서는 지난 1년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저는 잘한 일과 잘못한 일 모두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잘한 일은 5.18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정당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탄핵이라고 하는 사실 역시도 인정하는 정당이 되었다는 점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끌었던 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아니었다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고 조금 아쉽거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된 담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부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은 이런 건데 지금 청년들의 문제가 여성들을 지원하는 제도 때문에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했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보기엔 사실도 아니거니와 좋은 해법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과 또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분명 그 시위로 인한 불편함이 있었고 거기에 공감하는 정치인이 필요했던 것은 맞지만 여전히 우리가 법에 의해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하는 걸 지키지 못한 현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법은 제대로 풀지 않은 채로 그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것만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담론했던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는 젊은 당대표에게 좀 기대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끝으로 이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당대표가 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살짝 했다가 당내에 분란이 있으니까 바로 다시 되돌렸거든요. 그러니까 담론적으로 보면 진일보한 담론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 대변인께서도 좀 객관적 시각으로 좀 보셨을 때 뭐 잘한 부분은 이제 뭐 선거에서 예. 많이 이기도 했고 여러 잘한 부분들이 있는데 비판될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꼽으시겠습니까? 뭐 잘한 점과 어떤 못한 점이라고 표현되는 것들 좀 말씀드리면 잘한 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치는 결과로 증명을 하는 거죠. 대선과 지선을 특히나 지선 같은 경우에는 대승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절하라고 보고 또
앞서 언급됐듯이 어떤 토론 배틀을 통해서 당직을 선발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선거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적성을 검사할 수 있는 공직자 역량 평가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한 것은 사실 국민적 시선에 맞춰가는 굉장히 훌륭한 작업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아쉬운 점도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공천관리위원회의 잘못도 있겠지만 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앞서 언급했던 어떤 전과자 후보들의 비율이라든지 사실 저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전과라든지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는데 했었죠. 그렇죠. 정작 지방선거에 들어왔을 때 전과자 비율이 굉장히 높고 음주운전을 하신 청년분들도 굉장히 좀 있길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사실 마지막쯤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두 자릿수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굉장히 좀 크게 이길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사실 저도 그 발언을 굉장히 좀 신뢰하고 있어서 출구조사 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또 그것을 지선 과정에 있어서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굉장히 박빙이다. 라는 그런 언급을 하면서 시정하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 또한 물론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대선과 지선을 모두 이긴 당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결과적으로 훌륭한 당대표이면서 이런 다소 아쉬운 부분들을 충분히 피드백하고 시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